부동산 스토리 바로 이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먼저 봅시다. 미국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20년도부터 21년도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올라, 부동산이 올랐지. 시로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아빠가 평소 때보다 목소리가 많이 크지? 미안해. 깜짝깜짝 놀래네, 시로가. 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다들 월세거든요. 다들 월세야.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월세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렌트비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집값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대한민국의 집값이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가 뭐냐 그러면은 그 지수 있는데 그거 뭐지? 월급에서 돈 나오는 그 월급에서 하우스 렌트비로 쓰는 그 비율 지수 있는데 그거 까먹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좀 한번 그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개인마다 판단이 필요해요. 앞으로 얼마나 될지, 얼마나 집값이 오르고 어느 정도에서 내가 집을 사면 될지, 어느 정도가 내가 생각했을 때 효용이 있는 집값인지 이것을 고민을 해보자라는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월세가 무한정 오를 수 없는 이유는 월세는 어디서부터 와요? 월세는 나이 어떻게 보면 월급에서부터 지급을 하는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이걸 주급으로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은 주급 제도고 주급을 받아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월세로 주고 나머지로 이렇게 여행하는 데 쓰고 돈 주는 데 쓰고 이렇게 뭐 밥 사 먹고 노는 데 쓰고 이러거든. 여행 가는 데 쓰고. 그래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다. 혹은 뭔가 되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얘들은 주급이잖아. 일주일에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집값을 얼마 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나라는 월 기준인데 얘들은 기간이 짧아. 주 기준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주급 기준에서 여기서 몇 프로나 월세로 낼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주급은 축구 선수만 받는 거 아니었냐? 아니요, 저 유럽이나 미국은 다들 주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급 기준으로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새는 뭐 주급을 주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급료라는 거를 언제 한번 주냐라는 이 차이죠. 그 일당 받는 분들은 1급이잖아. 도미노 피자에서 일하면 주급으로 받을 수 있다. 도미노는 유럽 기업이니까, 아니 미국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월급 들어오면 월세 얼마 나간다라고 생각하듯이 얘들은 주급 들어왔을 때 주급이 얼마, 그 비용이 렌트비가 얼마가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예전에 고용보고서 보셨다시피 지금 평균적으로 보통 월에 5에서 600이에요. 그러면 주급 기준으로 얼마야? 주급 기준으로 대충 한 120에서 150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이긴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월에 5, 600, 주에 120에서 150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렌트비에서 돈을 쓸 수 있냐라는 거지.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첫 번째는 금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금리는 이건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실 때도 이걸 생각하시면 돼. 금리는 일시적이에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아파트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사면 안 되지, 지금은 팔 되지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왜냐면 결국 금리로 인한 그 집값 상승은 일시적이거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꾸준하게 월세를 낸다, 아니면은 뭐 전세를 들어간다, 이런 거 할 때 전세 역시도 내가 대출 이자를 매월 내는 거잖아. 말 그대로 자본 조달 비용과 그리고는 무엇의 그 비율입니까? 내가 받는 나의 소득과의 비율이에요. 현금으로 부동산을 몰빵 때리고 사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금리가 작용하는 이유가 이거죠. 자본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는 요거 대비 소득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내 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나의 집값으로 쓸 수 있냐라는 거죠. 부동산까지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부동산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뭐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 월세를 내고 살 생각인데 지금 그 생각은 하나 있습니다. 뭐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직원도 있고 이러니까 사무실용으로 건물은 하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이상은 생각 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마치 레고도 만들고 건담도 만들어야 되는데 작업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냥 법인으로 사무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지. 자본 조달 비용에 대해서 이건 이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월세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소득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 가격이냐라는 거고, 그리고는 이 월세를 우리는 무엇으로 치환할 수 있어요? 월세를 전세로 치환할 수 있잖아. 대한민국은 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는 너무 비싸 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소득의 평균 연봉 있죠.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면은 이게 중간 아파트 값이다. 이 전문적인 용어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게 몇 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0년 모으면 될 거냐, 20년 모으면 될 거냐, 30년 모으면 될 거냐, 그 기준이 얼마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PER이랑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그 관점에서 보통 경작자들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지, 왜 우리는 먹고 싸고 다 쓰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년 연봉치가 집값이 되면은 적정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이게 18배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기준, 작년 기준으로 18년 동안 내가 연봉을 싹 모으고 아무것도 안 쓰고 18년 동안 싹 다 모으면은 집 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 뭐예요? 나 뭐 딴 데 쓰고 뭐 쓰고 내 연봉의 절반만 넣는다 그러면은 몇 년? 36년 걸린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30살부터 66살까지 연봉 받는 거 싹 밀어 넣으면, 어이 미안해 시로야, 싹 밀어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집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것도 중위소득입니다. 중간값은 임원도 포함되잖아, 사장님도 포함되잖아. 누가 이거를 1억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강남 기준 18배라고 하는데 18억이 20억이 뭐 평균값이라 그러는데 되냐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이게 어딨냐, 녹색깔 기준이 서울인데, 서울이 한 13배 14배 정도, 14배밖에 안 됐어? 18배라던, 강남이 18배인가 보다. 서울 기준으로 13배 1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지. 요게 평균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라는 거죠. 지금 아파트 값이, 지금 집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버블이 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추세를 보시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이걸 많이 이탈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가 뭐냐라는 거지. 이 추세의 어떻게 보면 흐름을 우리가 잘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은, 그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하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추세라는 거는 결국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자본의 효율성이고요. 그리고는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지, 옛날에는 이게 5배밖에 안 되던 친구가 최근에는 얼마? 7.5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더 많은 자본 효율과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데, 솔직히 말하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니까 결국 점점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었고, 요거는 버블이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5배였고 지금이 7.5배인데, 그렇다고 집값이 고정되어 있었냐, 집값이 50% 올랐냐? 그게 아니지. 뭐가 또 올랐습니까? 한국은 이 과정에서 평균 연봉도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른 게 무엇이 따라가면 돼? 이렇게 오른 것이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따라가면 집값 안 빠집니다. 맞잖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평균 연봉이 1억이야. 그리고는 집값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13배니까 13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평균 연봉이 여기서 2억으로 올라가. 근데 집값은 계속 13억이야. 그럼 배수가 13에서 6.5로 빠지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집값에 대해서 논리를 설명을 하실 때,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집값 상승분은 평균 연봉 상승 속도보다 빨리 올라가잖아? 그럼 버블이에요. 근데 평균 연봉이 쭉 올라가. 이 상황에서 집값은 이렇게 가. 그럼 집값이 따라 올라가겠죠. 물론 여기 수요와 공급도 같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도. 근데 이러나 저쩌나 어쨌든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유, 지금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월세 전환 비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전월세 전환 비율. 월세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이걸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 부동산에서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보증금이랑 그 다음에 월세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계산할 때 요런 식으로 책정을 합니다. 월세 사신 분들 많이 아실 거야. 저는 이제 계속 월세만 살았기 때문에. 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는 뭐 보증금과 월세 조정한다, 이런 거 할 때 집값이 얼마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결국에는 월세로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 내 월세 사는 사람들 다들 아실 거 아니야. 보통 월세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계산기억이 있네. 계산기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보통 이런 거 주택 해가지고 그 전세에서 월세로 간다. 그리고는 뭐 전환율 뭐 4.5%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억짜리 집이야. 5억짜리 집이면은 얼마? 4.5% 계산 때려가지고 월에 187만원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187만원 필요하다는 거야. 5억짜리 집은. 근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이렇게 되잖아. 15억 이러잖아. 서울 아파트 값이. 그러면 이게 월세가 얼마? 월세가 500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해보자. 이 전환율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에 연계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한데, 이 전환율이 어디에 연계돼? 월세 500 이러는데,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지. 이 전환율이 어디에서부터 갖고 와지는 건데, 어디서부터 도출되는 건데, 이 전환율이.
이게 결국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곳으로 연결되는 귀결되는 그 핵심이거든. 대출 이율이냐 맞지? 왜냐면은 집 주인도 뭘 끼고 있어요. 대출 끼고 이거를 투자를 하잖아. 집 주인도 누가 현금으로 집을 사냐고. 그러면은 기준 금리 이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금리가 올라가요. 이게 전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법적인 한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출 이자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대출 이자가 만약에 내가 6%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7%는 가야지. 수익을 내려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갑자기 금액이 확 뛰죠. 똑같은 15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월세로 그냥 딱 환산해보면 얼마예요? 875만원이 나와. 그럼 이 감당되냐고. 이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요자의 월급으로 감당이 되냐고. 이 감당이 안 되지. 그러면은 집주인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버티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월세를 받을 거냐. 그게 아니면은 매도할 거냐. 이것도 투자잖아. 깡통 전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게 맞고요. 집을 팔아도 안 나오는. 그리고 런치잖아. 대출 이자 안 갚고 그냥 이거 그냥 집 떠넘기고 런 쳐버리잖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결국 기준금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집값을 건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좀 더 취약한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그냥 대출 낀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 와요? 그냥 월세만 갖고 계산을 때리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한 단계가 더 있잖아. 대출 낀 집주인이 대출 낀 전세 세입자. 대출이 두 개가 있잖아. 월세 내는 사람은 대출 없어. 돈 번 걸로 그냥 내가 이자 내듯이 집주인한테 돈 좀 땡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집주인도 대출로 이자를 내야 되고요. 전세 대출금을 대출받는 사람들도 이자를 내야 돼. 그럼 이게 이자가 더블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면은 이자 비용이 2배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시장의 독특한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형 근데 월세가 돈도 아까운 거 아니냐? 저는 월세 사는 이유가 첫 번째 부동산세 어떡할 거예요? 계속 세금은 나가요. 부동산세가 가격이 뛰면 뛸수록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도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요것만. 여기에 플러스 세금 들어가잖아.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라고 해야 되나? 대수선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비라고 부르는데 건물 노후되고 건물 수리해야 되고 그지?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 아니 월세 살면 다른 거 필요할까? 집주인한테 전화하면 돼요. 저희 형광등 고장났는데요. 저희 에어컨 안 됐는데요. 전화하면 와서 고쳐줘. 왜? 그거는 집주인의 의무니까. 월세를 낸 사람의 의무니까. 근데 내가 전세를 들어 살던가 내가 집을 내가 사면은 그 수리비 다 내가 내야 돼. 그 수리비 전부 다 내가 내야 돼. 형광등은 내가 갈아야 돼요? 중간에 정류기 깜빡깜빡 하는 건 전화하니까 와서 고쳐주던데. 건보가 빠졌다 제일 많이 든다. 그러니까 건보도 올라가지. 보험료도 올라가지.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월세 내고 땡치고 마는 거야.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캐시가 흐르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법인 부동산 투자가 많은 이유도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건물 내가 지은 건물이면은 애착 갖고 이제 다 뭐 관리하고 처음부터 잘 짓고 이러면 되는데 남이 지어 놓은 거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쓰던 걸 물려받았는데 막 누수되고 새로운 관점이네. 고마워 형아. 예.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이 자체도 분명히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요. 아파트를 믿고 사는 이유는 그거잖아. 아니 건설사가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보다 아파트가 비싼 이유도 그거거든. 이 대수선비의 문제가 얼마나 발생할 거냐 이거죠. 솔직히 빌라 같은 거 가라로 짓잖아. 우리 빌라 짓는 거 보면 알잖아요. 시멘트도 막 비 오는데 시멘트 붓고 막 이런단 말이야.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 오는 날 시멘트 부으면은 그 개판나 그거. 아파트도 똑같다. 아이 그래도 브랜드 아파트는 그런 짓은 안 하겠지. 자이나 이런 데는. 자이 괜찮지 않아? 아파트도 비 조금 오면 그냥 한다고요. 아 그래요? 내가 그래서 집을 안 사.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라고 하면은 떨어진다 오른다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거는 뭐 정부 정책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건 보셔야 돼. 정부가 아무리 정책적으로 쥐어짜고 이거를 뭐 본인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올라가면은 결국 못 버텨요. 인건비가 올라가든 금리가 떨어지든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국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르냐 그랬을 때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인건비가 많이 오를지는 잘 모르겠거든. 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뭐 기업들이 안 좋다 그러는데 올려주겠냐고. 근데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올라간다 그러죠. 인건비는 오르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탱이 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앞으로 그냥 내두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집 들고 있다. 이 악물고 버텨야 돼.
왜냐면 금리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관점에서 조금 부동산 시장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도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딱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는 안 봅니다. 다 뭐 저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게 많지. 부동산 투자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더 떨어진다. 왜?